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전 내막 심층적으로 오늘 말씀해 주실 거죠? 예, 예.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돼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오늘 화요일 아닙니까? 네. 오늘 뭐 마지막에 서천 네. 화재 현장에서 두 분이 서로 인사했다는 사진이 떴죠. 그런데 네. 그 사진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보여드릴게요. 90도에서 거의 100도 가까이 수그리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상은 아주 굳어 있는 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한번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동훈 윤석열 대전의 시작은 말입니다. 며칠 전 한 2주 전으로 올라갑니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으로 국힘 내부에서 이수정 박사, 그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 하태경 등이 디올백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는 여론을 형성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전하고는 다르게 논평을 합니다. 비대위원장에 바로 임명됐을 때는 이거는 악법이고,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 이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다. 이건 뭐 악법이다. 이렇게 특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어느 날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1월 8일 날 SBS 라디오에서 네. 김건희 리스크는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제어해야 되며 의혹이 발생한 방감들에 대한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17일 날 JTBC 유튜브에서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프랑스 혁명을 촉발했다고 말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교해서 폭발하죠. 저는 여기서 용산에 계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속된 말로 빡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하고 뭐 사치하고 난잡한 사생활 이런 등등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용산의 대통령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일단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짜 뉴스에서도 예전에 뭐 희생됐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 예, 당시에 혁명에 촉발되는 원인이었지만 사실 사치스럽지가 않았던 그렇죠. 거다. 예, 사치스럽지 근데 않은 건 단두대 이슬로 그 이슬로 혁명의 희생당한 희생양으로 당한. 건 그건 뭐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럼 17일 JTBC에서 이제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18일 날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이 디올백 사건은 기본적으로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며 전후 좌우에서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는 말에서 또 다른 뉘앙스죠. 전후 좌우에서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당일 18일 날 서울시당 신년회에서 김경률을 마포 출마자로 소개합니다. 네. 그날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아주 격정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김성동 의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김성동 위원장이 의원이 아닙니다. 김성동 전 의원이죠. 김성동 원장이 막 고함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신년 교례를 쭉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뒷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만은
좀 뒤에서 웅성웅성하고 야유도 나오고 네. 시끄러운 얘기들이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김성동 의원은 고함 지르고 뭐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요게요. 예. 지향성이어서 고개 돌리시면은 이게 잘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이렇게 수도권 출마자들이 본물처럼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윤재옥 대표가 그 한동훈 위원장을 만납니다. 아마 네. 이 동안에 그 용산에서 네. 그 얘기가 있었겠죠. 뭐 그건 보도는 안 된 사실입니다만 네. 그건 충분히 그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률이가 저렇게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어떤 전달이 있어야 된다. 네. 김경률을 뭐 사퇴시키든지 안 그러면 사과를 하든지 이런 말을 아마 윤재옥 의원을 한동훈 위원장이 만났으니까 그런 우려들을 전달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도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별다른 변화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21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이 윤재옥 원내대표를 대동하고 한동훈과 미팅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뭐라 그랬겠어요? 우려를 표하겠죠. 그러다가 아마 마지막 중에 정 이렇게 또 한동훈 위원장도 양보하지 않았겠죠. 네. 내가 뭐 틀린 말 했느냐? 어? 뭐 국민의 눈높이로 봐야 된다. 그건 사실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면 네. 끝까지 그럼 그렇게 가자는 겁니까? 어?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마치고 1시간 뒤에 이건 언론의 보도입니다. 네. 1시간 뒤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국민의 눈을 보고 나선 길이다. 내 할 일을 하겠다고 그 국민의힘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또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나는 사퇴 안 합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22일 날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은 뭐냐? 네.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 네. 그러면서 사퇴를 일축하면서 사퇴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을 해주죠. 그리고 22일 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그 중요시하는 민생 토론회를 30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통보합니다. 네. 이것이 윤석열 한동훈 대막의 팩트입니다. 다음은 그러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한번 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합니다. 네. 2016년에 그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특검이죠. 그게 특검 수사팀장을 할 때 이 윤석열이 한동훈을 선택합니다. 제일 먼저 선택하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할 때 제3차장으로 등용하고 검찰총장 할 때 대검 반부채 부장으로 등용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그 등용을 하죠. 아마 이게 윤석열 내각에서 최대의 파격 인사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평가한 게 있는데 한동훈 그 검사는 독립운동하듯이 법을 지켜온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이라고. 그런데 이 김건희 디올백 수수 문제로 지금 이 균열이 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그 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후에 재밌는 게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떻다는 걸. 네. 또 제가 아마 보도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봐서 네. 대통령의 관저나 대통령 그다음에 실에 한 번도 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당정 모임을 하거나 새로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대통령을 한번 방문하거나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걸로 봐서 사적으로도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용산에서는 아마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차기를 꿈꾸며 자기 정치를 한다. 자기 그 행보를 한다고 대통령한테 불만을 토로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게 정치라는 게 참 묘한 게 말입니다. 네. 세력이 생기면은 그 자기 지도자를 잘 보필하고 그 두 지도자가 협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지도자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한테 떨어질 분깃이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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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관계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 그러니 이제 이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 대련이 이제 쇼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 일단 한번 다시 저도 한번 제일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약속 대련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걸 왜 약속 대련이라고 봤냐면 예를 들어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당의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정치라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설명했듯이 20 몇 년 동안 21년 동안 둘이 알아온 관계고 이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서 왜 사퇴를 비서실장을 통해서 했느냐? 왜죠?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고 봅니다. 그 포인트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종합적으로 포인트가 보면? 네. 배신감을 느낀 결정적인 포인트가 아까도 설명드린 이제 그 김건희 윤석열 여사 대통령이 주위에서 한이 차기를 꿈꾸면서 자기 정치를 한다, 자기 행보를 한다고 이렇게 뽐뿌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에 심평 변호사의 네. 그 SNS에 밤 2시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은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새 평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17일 JTBC에서 김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면서 뭐 사치스럽고 난잡한 사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아마 대통령은 정말로 빡쳤다고 속된 말로 빡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그러면 자기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봤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한동훈이가 마리 앙뚜아네트를 자기 아내와 비교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다. 또 분명히 김경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으리라고 하라고 어떤 게 의사가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건 추정이시잖아요. 아 추정이죠. 전달이지만, 예. 아니 그렇게 갔을 가능성이 많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어느 날 갑자기 이관섭 대통령 저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야 너 그만둬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도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전혀 변화가 없고 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 때 네. 이거 중요한 건데 네. 정치 전에 누구에 대해서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면 네네. 말입니다. 네. 전화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가 21년을 지내왔는데 네. 모든 거점 중요한데 한동훈과 그 윤석열의 관계가 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은 독립운동하듯이 법을 지켜온 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한동훈을 애기중지하고 그다음에 둘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한동훈을 절대로 하대하지 않았답니다. 아주 똑똑하고 그다음에 유능하고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언제나 아끼고 의사를 물었던 그런 분인데 그런 사이인데 전화도 안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전화했고 야 동훈아 너 김경률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너 그거 왜 그렇게 김경률을 감싸고 도냐? 그러면 그 김경률에 대해서 좀 내가 섭섭하다. 응? 그러면 네가 좀 워닝을 주든지 좀 야 그건 좀 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전화하기도 안 했다는 건 뭐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됩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이관섭을 통해서 사퇴를 통보했다는 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적 배신감이 어쨌든 김경률 그 비대위원을 이제 그냥 놔뒀다라는 거,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내 마음을 자기 아내에 몰라주네? 대해서 비난하는 네. 김경률을 방치하고 그 다음에 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해 줄 줄로 알고 또 자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는데? 한동률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할 줄로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 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된다. 그 정도는 할수 있지 국민들이 않나요?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네. 이것은 분명한 한동훈 위원장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점의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실점의 변화인데 너무 약간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별로였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서로 대통령이라면. 사적인 관계, 좋은 관계고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배신감이 없었다면 전화를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고 그랬을 건데 그렇게 전화도 하기 싫을 만큼 빡쳤다는 거죠. 대통령이 그 화가 정도로. 났다는 거죠. 예. 네.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것은 언론 여러 군데를 네. 통해서 확인이 되고 뭐 대통령실에 네. 있는 사람들도 뭐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네. 그랬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혹시 이게 이제 일각에서 이간질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양측에 큰 이제 이렇게 파국이 된 거다, 갈등이 된 거다라고 하는데 이간질 세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런 참모. 이간질 세력은 어디든지 있죠. 아까도 설명했듯이 네. 정치에는 언제나 각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잡은 거고 네. 한 분은 대통령으로서 각자의 수하들이 생기고 참모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참모들은 자기 죽음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니까 중간에서 뻔뿌질하고 이간질하는 세력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감정이라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는 예, 감정이다. 예. 근데 정말 이 권력이라는 게 정치라는 거가 이 감정적인 게 엄청난 건가요? 제가 아니 그렇게 수십 딱 년간 예를 하나 네. 드려드리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네. 자기 아들 이방원의 힘이 없었으면 역성혁명을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원이가 권력 때문에 자기의 그 다른 부인에서 난 방석과 이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이성계가 이방원이를 죽이려고 소매에 철퇴를 넣어갖고 댕겼어요. 권력은 이렇게 부자 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이가 네. 세종을 권력을 물려주면서 세종의 모든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네? 민무질, 네. 민묵이 다 심지어는 그 저 장인까지 다 그 죽인다고요. 네. 그랬듯이 권력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나누기가 쉽지 않은 그럼 거. 이게 권력 투쟁의 본질인지 저는 이건 권력 투쟁으로까지 인간적인 아니 겉으로 볼 때는 문제인지. 권력 투쟁이라고 보지만은 저는 저번에 우리 인터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통령을 위해서는 나를 밟고 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사람입니다. 네, 네. 그렇게 호쾌한 사람이고 그렇게 멋이 있는 대통령인데 이건 자기 아내 문제에 대해서 빡친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마 10살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네, 아까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봤더니 예.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7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12살 차이가 네. 나죠.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로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굉장히 고초를 네. 겪습니다. 그때 아마 임신을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유산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자기 애를 유산했다는 거 보는데 그건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을 했다. 이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 김건희 여사인데 또 후보가 돼서
대통령 후보가 돼서 무슨 줄리니 뭐 어디를 다녔느니 뭐 학력이 없니 뭐 옷을 이상하게 입고 댕기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주의도 시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그게 아닙니다 했는데 그 얘기를 전혀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무한한 애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좀 인간적으로 좀 그런 얘기지만 김건희 여사가 이화여대를 나왔거나 서울대를 나왔거나 연고대를 나왔다면은 자기의 많은 주위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보호 본능이 남자로서 굉장히 강하죠. 그런 절대적인 아내 보호 본능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내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사나이로서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자기의 사적으로도 이런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한동훈이가 자기 아내를 보호해주지 않고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를 비난하는 자기 측근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 인간적인 배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거의 김건희 여사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 동일시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애틋한 애정이겠죠. 근데 그 최고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되겠다는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가족들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단둘이 남매간에 살았고 또 무한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애정 속에서 자란 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이거 김건희 여사를 뛰어넘지 못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나름의? 이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게 왜 제2부속실을 전부 다 만드는데 안 만들어 줬겠어요.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인을 좀 그런 공적인 어떤 자세보다는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 예술인이니까 그림이나 미술에 대한 견해가 확실하고 그 미술 크리에이터로서 이런 그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모네전이라든지 고호전을 그런 대작들을 그 기획한 분이니까 그런 점을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거니까 공적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별로 없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처해 있다.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인사에 개입하거나 무슨 인사에 그거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을 한 분 아닙니까? 지적인 게 꽉 찬 분이에요. 자기 아내가 물론 백엔잎 송사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만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인사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자잘한 것들은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번에 대통령 그 의전관 같은 김성애 씨 같은 경우는 그건 아내 얘기를 중요한 인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전관은 대통령의 의전관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그건 아내가 추천하는 사람 정도 하나 정도는 해줘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보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무슨 요새 모든 게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 윤석열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는 한동훈이가 아내 리스크가 있다고 본다? 너 정말 그럴 거야? 너 정말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잘못 봤네? 이 분노가 극대화돼 갖고 이런 사건이 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정치를 할 때 이제 김건희 여사 분리해서 국정을 운영했던 그렇죠. 나는 당당함이 있는데 당당함이 있죠. 그러니까 보호하겠다는 거죠. 몰라줬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게 나는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라고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말이 안 나왔다는 데까지 내 아내를 비교했다 그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런 멘트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이겠죠. 네, 그러니까 네. 전화하기도 싫으니까 이관섭 실장을 통해서 야 그만둬 뭐 이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말로는 사퇴 의사를 전달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화도 하기 싫은 관계로 돼버린 거죠 지금. 이거 굉장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그다음에 네. 정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정치가 그다음에 또 저는 또 비서실장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참모들이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러면 대통령님 이건 그럼 개별적으로 대통령님이 한 비대위원장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비서실장이면 전 그렇게 권하겠습니다. 제 주군한테 이건 제가 전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네. 둘이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뚜벅뚜벅 가서 전달한다. 참모들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파장의 여파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갈 거다 막 이러긴 하는데. 김 여사 사태 이 사태 네. 이 한동훈과 윤석열 네. 대전의 결론은 둘이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만났다 그러니까 네. 오늘은 뭐 공적으로 만난 거니까 사적으로 한번 조용히 둘이 만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이 어떤 결론을 내든지 국민들한테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네. 두 분이 만나서 합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핸드백 문제를 설명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여 영부인을 공적인 활동을 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특별검찰관 문제도 야당에서 정해오면 임명을 해서 특별검찰관 제도도 운영하겠다. 네. 또 하나는 도이치 이 총선 후에 도이치 특검 문제, 이 도이치 특검 문제를 하겠다. 하든지 안 그러면 수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네네. 그건 단 총선 뒤에, 총선 전에 하면은 이건 뭐 야당이 이걸 갖고 뭐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총선 뒤에 하겠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말하기 어려우면 어차피 이관섭 실장이 이 문제에 관여를 했으니까 이관섭 실장이 대행해서 앞에 얘기했던 뭐 그 제2부속실 문제든지 특별감찰관 문제를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것도 안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대화 후에 확실한 대책을 발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과. 저는 네. 이 문제는 봉합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진을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네. 거의 100도로 숙이는 인사를 하고 손을 내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상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굳은 표정의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앞으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인 부분은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고 보고 서로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는 공적인 문제,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으로서의 관계만 남아 있겠죠. 그렇지만 총선까지는 협력을 하겠죠. 총선까지는 뭐 네. 굳건한 협력을 해서 제1당이 되도록 아마 총선에 두 분 다 매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요게 전화 위복이 될 수는 있을까요? 총선에 대해서 전화위복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봉합을 하면은 네. 저는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공천 문제가 남았는데 네. 공천이 네. 공천이 지금까지는 혁신 공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스템 공천으로 바뀜으로써 혁신 공천이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역 탈락률이 네. 높지 않으면은 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근데 현역들은 어차피 영남권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하더라도 네. 우선 수도권을 특히 험지 지역을 먼저 빨리 결정을 해서 네. 공천자를 빨리 결정해서 그들이 싸우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지역은 이미 다 야당이 점유해서 그들이 2선, 3선을 하고 있고 네. 그들이 조직력과 자금을 다 충전해서 싸움에 임하고 있는데 우리 이 여당의 후보들도 빨리 이 수도권 지역에 빨리 공천을 해서 싸우도록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근데 아직 선거구획정 이런 거 다 안 됐는데 그건 비례만 마지막으로 안 돼 있죠. 네, 비례만 하기는. 안 돼 있고 선거구는 거의 이래로 거- 비례도 지금 오늘 언론을 보니까 네.
비례도 야당에서 권역별 네. 병렬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바뀐. 예, 다시 바뀌. 지금까지 준연동제로 가려다 보니까 워낙 위성 정당이 난무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아마 권역별 비례 병렬로 합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합의가 쉽지 않으면 현 선거제도로 그냥 네. 가겠죠. 예. 이러면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윤석열 아바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꼬리표를 뗀 건가요? 이번을 기점으로? 아바타가 아니었죠. 아바타가 아니었죠. 무서운 호랑이 새끼였죠. 아, 네. 예, 예. 예.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의 능력으로 커야 될 겁니다. 아, 예. 이제 이게 검찰 세계가 원래 이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치인들 출신과 검찰 출신이 약간 저는 차별점인지. 도무지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변에 선배들한테 많은 이제 전직 의원님들이나 제가 모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하고 물어보니까 네. 전부 약속 대련이라고 보더라고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약속 대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의도 문법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아,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는 모든 정치가 국민 앞에 하나하나 다 낱낱이 날 것으로 생중계된다고 봅니다. 그럼 정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옛날처럼 그 삼김 시대 때처럼 서로 좀 해주고 그런 정치는 없어지고 이제는 표피적인 아주 현란한 그 다음에 감각적인 정치만 남아있죠. 그럼 이 손해는 누굽니까? 결론적으로 국민들한테 손해라고 봅니다. 네. 예, 국민들에는 이 정치라는 것은 협상과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네. 건데 이렇게 재미적인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네. 날 것으로 생생한 것만 표출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치는 실종되겠죠. 정치라는 게 타협과 대화입니다. 저 상대방 것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두 개를 주는 게 정치인데 이것이 하나도 주기 싫고 뭐 모든 게 내 것으로 하고 싶다. 네. 이런 정치만 된다 그러면 그 정치의 희생은 저는 결국 국민이라고 봅니다. 아,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봉합이 이제 돼가고 있는 이미 봉합된 거 아닙니까? 둘이 돼가는 수순인데 백도로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 이러면 봉합은 된 거죠. 예. 봉합은 됐는데 이제 예. 앙금은 분명히 가실 수가 없다라고 예. 앙금이 부의장님은 이야기하시는 거고. 앙금은 안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죠. 없어지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자기 힘으로 커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네, 커야 예. 된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게 이번에 공천 갈등.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대통령대로의 자기 신복들을 심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한동훈 위원장대로 총선대에 자기 입장을 보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이 대결이 제2의 라운드예요? 윤석열 한동훈 또 대전으로 되죠. 또 촉발될 거라고 봅니다. 그 대전도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더 여쭈면요. 요거 과거 사례 같은 거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하셨지만 과거에 뭐 YS 이해창 과거에 사례로도 YS와 이해창의 대결이 있었죠. 네, 이해창 전 총재 이런 그 당시 좀 뭐 잘 아시니까 어떠셨어요? 이제 그때 이제 이해창 그 총재가 김영삼 총재가 느끼기에는 이해창에 배신했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왜 그 배신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아니, 조금 더 부연을 해주신다면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너무 있는데 많은 지금 일들이- 많은 네, 얘기를 네, 하기는 네, 그렇고 그쵸. 결정적인 건 포항대회에서 김영삼 인형을 만들어서 김영삼 인형을 두들겼죠.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제 유성환 의원 같은 경우도 이해창 같은 인간하고는 같이 도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이해창 대통령을 돕지 않았다고 보는 게 역사의 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의 등록을 출마를 막을 수도 있었겠죠. 네. 저는 개별적으로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인재를 불러다가 너 출마하지 못한다. 우리가 정권 재창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저는 이인재 후보가 등록 출마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렸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안 말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인재 출마로서 500만 표를 갖고 가니까 그건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의 네. 당선을 네. 도와준 게 돼버린 거죠. 역사적으로는. 네. 예. 그런 아주 위험한
위험한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못해서 우리 우파가 몰락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김영삼계는 철저하게 밟히고 민주계는 철저하게 몰락한 겁니다. 결국 당정의 결국 분열로 이렇게 그렇죠. 대통령과 예. 미래 권력에 예. 예, 그런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적어도 이해창 YS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서로 원래 안 가까웠잖아요. 가깝지도 않았고 근데 예. 이분들은 정말 가까웠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가깝기 존재였던. 때문에 인간적 배신감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한테 전화 안 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관섭이를 내보낸 거예요. 네. 그건 그 인간적 배신감이 크면은 또 각자 지도자 반열에 올라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운 해석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데서 많이 이야기가 안 이런 얘기 안 하죠. 이건 감정적 문제가. 정치 정당 생활을 오래 해보거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이해창 대통령한테 전화하거나 이해창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도와달라 그랬으면 그런 결과가 안 나왔겠죠. 네. 둘이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빡쳐가지고 결국 둘 다 몰락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정치라고 나왔어요. 하는 게 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정치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마음을 얻어야 지도자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출마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후보자들의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얻는 정치. 그게 따뜻한 정치고 네. 인간의 정치고 인성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이거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셨. 저는 거죠?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퇴시킬 이유도 없고 네. 또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의 거친 언어에 대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창래 의원을 깰 후보가 김경률 의원 말고 저 비대위원 말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의원을 사퇴시키고 뭐 그런 건 중요한 문제라고 안 봅니다. 김경률 의원이 자기 거친 언어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인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끝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훨씬 정당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예. 이 두 분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제가 뭐 감히 조언이라 할 건 없지만은 정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이런 일이 당했을 때 네. 주변에 참모들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치를 오래 했던 원로들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원로들. 정치 원로들하고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사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후보에 대해서 윤재욱 의원이나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하고 의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네, 그게 언론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 둘만 얘기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날도 분명히 출마자로서 그 했지 공천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네. 한동훈 위원장이 간과하신 게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 거기 당협위원장이 김성동 네. 의원이 있으니까 김성동 위원장이 찾아가서 자 정창래를 꺾어야 되는데 어쨌든 김경률 의원이 한번 상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배려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다른 뭐 어떤 걸 하든지 그런 김경률 의원에 대한 선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빠뜨린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지만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그 이관섭 실장을 통해서 사퇴를 통보했다는 것은 그건 정치 경험을 많이 얻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지금 정치 원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 원로들을 통해서 의논하고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정치 원로들을 통해서. 예. 예. 정치 경험이 없을 때는 네. 경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 덧붙여서 민주당에서는 약속 대련으로 보더라고요. 쇼라고.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득일까요? 이제 본인들은 뭐 이제 약간 득이라고도 이 생각하고. 덕을 가장 보는 사람은 정창래 의원이겠죠. 정창래 네. 의원이 뭐 이 덕을 그 저 가장 많이 네. 보는 거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네. 정창래 의원이 가장 좋은 거고 아, 그다음에 민주당 쪽에서는 뭐 적전 분열 아닙니까? 네. 자기들 앞에서 이 가장 큰 주주 두 분이 싸웁니까 네. 분열되는데 오히려 상처가 깊어서 그것을 시멘트로 딱 굳건하게 메우면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네. 국민의힘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반드시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은 흔적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임덕에 빠져서 네.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 분이 잘 헤아리셔가지고 국민의힘이 협력하도록 강력한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 이제 누구 세력만 빼고 다 뭉칠 정도의 이런 결합을 저는 벌였다고 이번은 했는데, 예. 종북 세력만 빼고는 다 뭉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기는 공천을 하고 어쨌든 이번에 국힘이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다수당이 돼서 윤석열 정권에 동력을 부여하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 미래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도 우리 당의 아주 굳건한 대선 주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기서 낙마하지 않고 총선에서 이겨야 낙마하지 않습니다. 총선에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 다른 대선 주자들은 이번이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윤통이랑 이제 한성 대통령은 언제나 카드가 많습니다. 어, 대통령은 카드가요? 언제나 뭐 카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도 그 카드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일 써봤는데 그 네. 카드가 좀 대통령한테 실망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또 여러 가지 카드가 있고 또 그것이 우리 당을 건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좋은 후보를 만드는 훌륭한 자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역시 그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되게 높이 보시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한동훈 아직 위원장이 앞으로도 지금 이번에 지금 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잘하고 계신데 이번 예를 들어서 김경률 추천 같은데 김성동 의원을 좀 선무공작하는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네. 앞으로 정치적 경험을 선배들하고 의논해서 나간다 그러면 좋은 아, 대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